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 농사꾼 우재필입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 창립 2주년 기념 대회 및 정책 세미나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라이브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 문근식 회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는 친환경 농업인 여러분, 내외 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 회장 문근식 인사 다시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많은 비와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시장이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의 출하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확의 계절, 풍요로운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해야 할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의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를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속에서 먹먹한 심경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인 여러분들과 친환경 농산물을 아끼며 소비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들이 있기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자 합니다. 지난 20년간 제주의 친환경 농업은 생산, 유통, 소비, 활성화를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농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하락하고 있고, 친환경 농업의 양적 성장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제주 친환경농업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친환경 연합사업단을 구축하여 광역단위 친환경 생산유통 산지 조직 육성을 실시하고 있고, 2020년에는 친환경 연합생산자회를 조직하여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출하하는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고 안정적인 출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2021년에는 제주도가 설립하는 제주 친환경 공공급식 유통센터 운영에 참여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 역시 친환경 공공급식 유통센터를 준비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회원 농가들과 함께 검토하기 위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문근식 회장님의 개회사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장, 이성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송재호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도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립기념대회를 맞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 전 회장 이경성님과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 전 부회장 이성훈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직접 수여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추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이경성님 및 이성호님, 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의 첫 걸음을 시작하신 초대 회장 및 초대 부회장으로서 제주 친환경 농업 발전과 농업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전 제주도 친환경 농업인들의 뜻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2020년 9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농업회장 문근식. 이어서 정책 세미나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발제를 해주실 분은 여름농업농민정책연구소 송원규 부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경기도 사례 발표를 맡은 농업농민정책연구소의 송원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경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서구 처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텐데, 네, 오늘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 연구소가 경기도 지금 광역급식 친환경 급식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매년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자, 연구 집단으로서 좀 파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학교 공공급식 지원센터 현재와 미래, 경기도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으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광역 체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주와 경기는 여러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상당히 넓은 범위에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곤지암에 있는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 물류 체계가 상당히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면서 약 10여 년 동안 친환경 학교 급식이 상당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큰 생산자 조직화라는 가장 큰 성과를 얻어냈고 학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면으로 개선이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로컬 푸드 급식과 함께 경기도 군급식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 대한 급식, 공영공급식 영역으로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변화가는 과정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좀 배경으로서 지금 제가 좀 파악이 짧았지만 이 제주도의 논의도 상당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을 짧게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체로 제가 이제 이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2010년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진행이 됐을 때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새로운 어떤 행정직영형이라든지 민관 거버넌스 모델로 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모델이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됐는데 2014년을 지나면서 다소 상당히 주춤해졌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그리고 최근에 와서 현 정부 들어서 2017년 말부터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 푸드 플랜을 정부가 추진을 하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못 만들었던 곳은 다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만드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 이미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혹은 로컬푸드의 기반이 만들어진 일부 지자체, 정부에서 선도지자체라고 부르는 그런 곳들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혹은 푸드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좀 더 발전된 모델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주도가 예전에 한번 논의를 했었고 지금 행정지경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금 물류센터 기능을 갖춘 통합적인 센터로 나갈 때 어떤 지향을 가질 것이냐 하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저 연구자로서의 제기라는 측면에서 좀 배경으로서 지금까지 발전 과정을 일단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들 학교급식 운동, 우리나라의 친환경 급식 운동은 다 아래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러 현장의 시민사회단체, 주부님들, 그리고 농민단체들이 같이 지역별로 다 크게 연대체를 꾸리면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는 운동을 펼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대부분 지역산 쌀이라든지 일부 품목에 대해서 차익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우수농축산물이라는 명칭으로 우수농축산물의 대부분은 친환경이죠. 이렇게 해오던 것들이 2006년도에 수도권과 여러 지역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식중독,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인해서 학교급식법이
직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전면 개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시군구 지자체 장의 하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당시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 교육부와 함께 협의를 해서 3개 지역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어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시범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이 알려져 있는 전남의 나주의 모델이죠. 농협이 중간에서 그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친환경 생산자들과 계약 재배도 일정하게 하고 하는 그런 모델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이 일시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2010년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기가 됐고, 말 그대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정부의 돈은 안 들어갔지만, 물론 교육부를 통해서 이제 내려가게 된 교부금을 통해서 정부는 지원한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제 결국은 지역의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같이 분담을 해서 지역 단위 무상급식을 이루면서 또 그 기간의 핵심이었던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친환경 급식으로 모델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이전에 있었던 주로 지역 농협이나 지역 농협의 연합 사업단이나 이런 형태로 가던 모델들이 아니라 행정직영과 행정직영이 필요한 공의 물류 역할을 실행사업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하기도 하고, 혹은 물류 부분은 다르게 민간 다른 업체에게 역할을 주기도 하면서 그런 모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2010년도도 진행형이고 2015년도 진행형이라고 제가 자료에 표시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지역 단위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어떤 집행하는 기구로서 중간지원 조직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 전국 단위에서 한 84개, 5개 정도의 학교급식 지원센터밖에 만들어지지는 않은 상황에서 240여 개의 광역 및 기초 시군구의 이 학교급식 지원센터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공공급식 지원센터 혹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그게 서로 혼합된 형태이기도 하고 또 각각 독립된 형태로 가는 곳도 있으면서 병행이 되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몇 가지 이제 주요 쟁점들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초창기에는 차액 지원을 했는데 차액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WTO의 국제무역규범의 위반이다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전북도에서 그 경북도에서 제정된 우리농산물 급식지원 조례를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시에 행자부가 승소를 거둬서 우리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우수농축산물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었고요. 두 번째 시기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쨌든 자리를 잡으면서 계속해서 이게 WTO의 위반 여지가 있긴 했지만 지역의 농협이나 이런 민간 업체들이 이 학교로부터 일정하게 비용을 차액 지원을 교육지역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학교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지방선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현재의 이 방향성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말 그대로 차액 지원을 위해서 이 현장에서 그냥 물품을 수급하고 학교로 배달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조직화된 생산자들과 조직화된 소비로서의 학교 간에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교급식을 위한 먹거리 조달 체계를 직접 조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2010년도 지방선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2011년도에 울산 북구의 행정직영형 학교급식 지원센터였고요. 그런 논의들이 진전이 되면서 최근에 와서는 제주에서도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제주의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고서로 봤을 때도 2019년도에 제주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는
친환경 유통센터, 지금의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는 컨트롤 타워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물류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물류 거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류유통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올해 나온 푸드플랜 보고서에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는 모르지만 일정하게 봤을 때 전국적으로 다 비슷하고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친환경급식 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이 로컬푸드 기반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하고 서로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주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좀 물밑에서 서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후에 이런 모델을 교육부에서 제시를 하면서 당시에는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품질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 공급업체를 컨트롤하는 기능으로 이야기를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제주에서 고민하시고 있는 부분이나 전국 단위에서 학교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만들 때는 어떤 공급자를 선정하고 이런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생산자 조직화하고 있는 생산자 조직과 직접적으로 연계를 하면서 기획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계약 재배의 형태로 안정적인 물량과 가격을 보장하는 계약 재배를 체계를 만들고, 그것을 학교로 공급할 때 학교에서도 역시 책임 소비를 해야 하는 그런 전반적인 생산과 유통 소비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단순히 공급자 선정하는 여기 처음에 제기됐던 모델이 아니라 좀 더 수준 높은 모델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책임 생산은 되는데 책임 소비는 사실 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약속을 했지만 결국 발주를 하지 않으면 생산자들은 그 출하해야 될 농산물을 출하할 곳을 잃고 만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하게 현 체계에 있어서도 좀 발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센터들이 단계별로 거쳐 나가면서 점차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정책 결정을 한다. 그리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가는 전반의 과정을 정책 기획자로서 총괄 관리를 하는 것이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역할이다라는 부분이 일정하게 합의가 됐고요. 이제 지금 정부에서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들에서 이런 전주의 사례처럼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내에서도 뭐 군급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영역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간에 있지만 지역의 단체급식소들, 이런 곳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체계를 짜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직매장이나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민간 주체가 역할을 하지만 일정한 공공성을 띌 수 있는 전체적인 생산 소비 체계에서 같이 계획을 짜기 때문에 직접 세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크지는 않지만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시장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지역 단위의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그리고 봄에 냉해로 인한 과수 피해, 그리고 폭우하고 이 장마가 긴 장기간의 최장기간의 장마와 태풍이 반복해서 오면서 이런 재해 상황, 거의 재난 상황이라고 부를 만한 체계가 왔는데 실제로 농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가는 피해 부분과, 그리고 나름대로 책임 생산과 책임 소비 체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셧다운, 모든 것이 마비된 상태에서는 그 책임을 져주는 곳이 결국은 없고 농민들이 그 결과물을 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상시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이런 재난 상황이 아닐 때도 어떤 기존의 공공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재난 상황이 앞으로도 빈발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공적 조달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역에서는 보신 것처럼 이번에는 2008년보다는 수출 금지하는 나라들이 적었지만 역시
모든 나라들이 자국민이 먹거리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서든 언제든지 수출 금지 조치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자금률이 이렇게 열악한 나라에서는 결국은 밖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체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 국제 조직의 사무총장들이 공동 성명을 냈지만 22개의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 중에 오로지 4개 국가만이 WTO에 공식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올해 특히 올해 태풍은 태풍이 아니라 기후 위기다라는 SNS에 상당히 서로 공감하는 문구도 있었는데, 이 기후 위기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이면서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가해자일 수도 있는 농업이 좀 일정하게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체계는 결국 어떤 것이냐, 공공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특위 국가 푸드플랜 연구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국가 단위에서든 지역 단위에서든 지자체가 먹거리와 관련한 지역 단위 먹거리와 관련한 종합 전략을 세우고 법률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예산적 지원을 통해서 이런 공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과정에서 생산자, 소비자, 유통주체들이 서로 간에 행동 조정을 하면서 좀 균형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먹거리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으로 나갈 때, 결국 이런 부분에서 제주에서도 고민하시는 것은 그런 유통 주체의 역할과 어떤 주체가 그 역할을 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 직영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다 행정이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 공공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 결정적으로 민관 거버넌스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주체든, 공공의 주체든 사회적 경제 조직이든 지역에 기존에 있던 사회적 경제 포함 생협 조직이든 간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게 나름대로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경기 사례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경기도는 클린 8당이라고 해서 8당 수계의 친환경 농업 육성 차원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친환경 농업 육성은 됐는데 그럼 생산자들을 위한 판로는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시작을 했다 보니까 연구를 통해서 연구와 현장의 같은 공동 논의를 통해서 학교 급식이 이 가장 확실한 대안 유통 경로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 체계들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지역 농협들이 지역 단위의 장목반, 지금은 출하회가 됐는데 지역 단위 출하회들과 관계를 맺고 농협이 정산을 해주고 계약 재배를 한다, 이렇게 그림을 짰는데 실제로 농협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농협이 그냥 말 그대로 정산 하나만 하는 조직으로밖에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생산자 조직들이 우리 스스로 그 모든 역할을 하겠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기획 생산, 말하자면 생산자별로 품목별로 다 모여서 연말에 다 계획을 짜고 엑셀로서 누가 어느 정도 매월 생산을 할 것이며 그것을 품목별로 봤을 때 경기도로 모으면 어느 정도가 된다라는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그것이 지금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경기친환경학교급식 출하회라고 하는 말하자면 한 집 안에 있는 두 어떤 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산하의 출하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 대행 업체에게 계속해서 어쨌든 관외 물량이 있으니까 관외 물량을 가져오는 역할과 계약 재배에 있어서 어떤 자금을 집행하는 역할을 공급 대행 업체가 했고, 그 위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라고 하는 경기도가 만든 재단법인이 관리 감독의 역할을 하면서 광역에서 모은 것을 시군 단위로 배송하는 것은 배송업체, 시군 단위별 배송업체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진흥원과 공급대행업체, 지역 배송업체 간에 3자 계약이 있고, 친환경 출하회는 공급대행업체와 계약 재배를 하고는 이런 체계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진흥원이 계약을 하는 체계로 만들었었는데, 지금 경기도는 이제 약간 급변하고는 시기에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것이 공급 대행 업체라고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경기도의 친환경 급식의 물량 수준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보통 저 업체로 선정이 되려면 자금을 돌릴 수 있는, 순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보통은 뭐 30억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규모가 큰 농업회사법인들이 대체로 이제 저 업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사업 구조 속에서 자꾸 이제 비리 문제라든지 반복해서 3년 단위로 선정을 할 때마다 그런 문제들이 반복이 돼서 경기도도 더 공공적인 체계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체계를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이냐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급대행 업체의 역할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고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공적인 체계의 전반을 책임지기 위한 그런 체계 변화를 그리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체계가 아직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바뀔 그림은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경기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기도 모델의 가장 강점은 이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서 이 시군별 출하회를 만들고, 그 시군별 출하회가 품목군별로 이 기획생산 체계를 아주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서 매년 생산량이 예측이 되고, 그것을 나머지 부분만 관에서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의 그림을 그리면 1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물론 지금은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불안정 이런 문제들이 나서고 있지만 그런 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년 단위의 기획생산 체계가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계약재배 수준으로 기획생산 체계를 만들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 경기도도 판단을 한 것이 광역 단위에서 공공의 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만들면서 민간 거버넌스 위원회를 두었고, 그 산하에 5개 팀을 만들면서 기존의 학교급식 업무를 하던 것들을 세분화해서 정리를 했고, 하나 추가된 것이 이제 공공급식 팀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군급식을 시작을 했고요. 접경지역. 그리고 올해 지금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급식 지원 시범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들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도 체계 개선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기도는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는 상당히 안정화됐습니다. 매년 그 사업량과 사업 체계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는 이제 다음에 김월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충남 체계와 비교해서 보시면 많이 드러날 텐데, 광역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만든 체계이다 보니까 지금 기초 단위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이나 있기 때문에 31개의 시군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기초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기초학교급식 지원센터 협의회가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도 최근에 결정한 것이 기초학교급식 지원센터 심의위원회를 광역심의위원회의 분과로 두기로 최근에 결정을 했습니다. 한 달여 전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경기도도 광역과 기초체계 간의 상호 협력 문제 혹은 상호 보완 문제를 좀 해결해 가려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봤을 때 제주에서 좀 주는 시사점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생산자 조직화 문제와 센터와의 관계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시급하다. 그 다음에 학교의 책임 소비를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다양한 지역에서 고민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체계 하에서 그러면 이 유통센터 혹은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재단법인형을 가급적 추천하는 이유는 재단법인형 유통 마진에 매달리지 않고 지자체가 출연금을 통해서 공적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인건비 같은 걸 다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보통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오롯이 그냥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결국 민간의 운영비를 다 유통 마진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농협과의 관계, 농촌 지역에서는 결국 고민하게 되는 농협과의 관계 문제를 제주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제주의 특성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제주라든지 해남 같은 곳은 다른 지역에서 연중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들에 대해서 연중 공급하는 그런 생산지로서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서울 학교급식도 하고 있지만 그런 제주가 다른 광역시도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해당 품목들에 대한 공급 역할, 협력 역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지점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제주 내에서의 또 광역과 기초체계는 어떻게 고민을 하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원규 부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참석자들의 박수 소리가 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지금 계시는 참석자분들께서 보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조발제를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충남 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이시면서 충남 친환경 농업협회 정책위원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오열 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충남 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충남 먹거리연대는 20개의 광역단체들이 모여서 지난 6월 달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 2월 달부터 지금 충남 친환경 농업협회 정책위원장을 좀 맡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 5년 정도 충남도에서 어쩌다 공무원이 돼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본부하고 푸드플랜 업무를 좀 담당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또 제주도에서 친환경 공공급식에 관련된 방향, 특히나 유통센터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나마 말씀드리는 자리를 갖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좀 전에 성영규 박사님께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요청하신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친환경 공공급식 유통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를 이제 충남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공공급식 유통센터이기 때문에 공공급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 발제자님께서 학교급식 또 학교급식 지원센터 이와 관련돼서 좀 역사적 흐름이라든가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현황 중심으로 약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공공급식 현황인데요. 우선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 지금 무상급식이 2000년도 올해죠. 올해 정도 규모로 보니까 한 3조 9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3조 9천억은 지금 지자체에서 한 47% 정도 부담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53%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담 비율에 따라서 약간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자체별로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오롯이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광역하고 기초시군에서 식품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또 시군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약간의 불만을 갖고 있죠. 첫 번째 불만은 뭐냐? 행정에서는 아니 이 학교급식이 실제로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 왜 오롯이 우리 이 행정에서만 부담을 해야 되느냐?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교육청이 53% 부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해서 일정 정도 식품비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좀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게 급식비가 식품비죠. 전체 교육 운영비 말고 식품비가 이렇게 행정목으로서 예산목으로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올곧이 지역산 농산물, 특히나 이제 로컬푸드라든가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서 얼만큼 쓰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도 없고 강제할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로 무상급식비 예산이
올곧이 지역에 있는 건강한 식재료에 해당되는 친환경 먹거리가 제공돼야 되는 거고, 지역산 친환경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게끔 어떻게 이거를 쓰임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그거의 출발은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낼 수 있느냐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육청, 학교, 이게 그 실제로 행정에서 요구한 대로 그렇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제주는 뭐 이렇게 좀 교육청 행정이 분담을 60% 40% 분담해서 쓰고 있는 형태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체육지원 예산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뭐냐? 친환경 아시는 것처럼 실로 학교급식에 무상급식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건강한 먹거리, 학교에서 공급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이 돼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일반 농산물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차익을 지원해 줘야지 아이들이 지역에 나는 건강한 먹거리, 특히나 친환경 먹거리들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그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그 친환경 체육지원 예산은 역사적으로 되게 오래됐죠. 친환경이라는 것을 쓰기 전에 실제로 지역산 쌀부터 시작했던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에부터 시작된 운동의 역사가 이렇게 무상급식의 확대와 그 다음에 친환경 체육지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어냈고 행정체계를 만들어냈던 역사적 흐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뭐가 있느냐? 근데 아직 이렇게 무상급식이 확대되는데 친환경 로컬푸드에 해당되는 것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여기 나온 것처럼 로컬푸드는 쌀을 제외하면 여전히 한 20-30%밖에 수준이 안 됩니다. 특히나 지역가공품, 여기에는 지역가공품에는 사실 유기가공이라든가 오리부터 시작한 무농약 가공이라든가 이렇게 친환경 가공이 공급되는 비중은요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고 지역에 있는 일반 가공으로 해도 이게 그 미미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5천억 정도가 친환경으로 공급되고 있고, 또 이런 친환경 경력이 학교급식에 한 제일 많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이 다른 판로가 지금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생산했는데 실제로 일반 시장에서 도매 시장을 통해서 친환경을 판로를 확대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을 통해 공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어려운 농사를 짓는 농민분들이 학교를 통해서 안전적 판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학교가 다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로, 특히나 학교급식이라든가 대형 유통업체라든가 뭐 전문 매장이라든가 이런 걸 다 혼합해서 실제로 친환경 농가들은 자기 판로를 확대시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어렵겠죠. 개별 농가들이 다 대응하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법인이 필요한 것이고, 좀 전에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광역단위 사업법인과 시군단위 사업법인들이 함께 협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기가공은 아직도 학교급식에 있는 물류 유통체계하고 실제로 유기가공 인증품에 비해서 만드는 생산 가공품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반 시장, 그러니까 최근에 있는 유기가공이라든가 친환경 가공품들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기획 가공 생산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의 특성, 학교급식 요구되는 정말 주로 많이 어떤 거를 소비하고 있고, 거기에 품질 기준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규격은 어떻게 돼 있고, 또 영양교사들이 생각하는 이 지역 가공품에 그 요구되는 품목은 뭔지, 또 거기에 해당되는 소위 원재료, 가공품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어떻게 생산 단지를 구성해서 공급할 것인지 되게 복합적으로 이게 한 번에 다 복합적으로 기획이 돼서 생산 체계가 구축돼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가공품은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공급 확대가 실제로 어렵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non-GMO, 실제 GMO에 대해서 표시제가 아마 조만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GMO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분야가 학교급식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만큼은 실제로 GMO가 공급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사회적인 합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시된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선택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넌지움에 대한 것도 다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럼 학교에서 무슨 식품, 어떠한 농산, 특히나 가공품을 그 넌지엠어가 되어 있는가를 공급할 것이냐, 지역에서 이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가공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행정과 생산 원료를 생산한 생산자, 그 다음에 가공업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지역에서 무엇을 생산할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푸드플랜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푸드플랜이 먼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넌지엠에 해당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그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유통센터 광역적인 체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원센터,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현재 87개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공공급식센터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충남에서는 14개, 지금 15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3개가 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급식센터가 실제 설립이 되면서 이를 어떻게 융복합을 할 것이냐, 어떻게 물류체계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냐, 그래서 충남도에서 광역적인 체계를 예전부터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요. 뭐 공공음식은 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음식은 좀 자료로 대체하고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제주도는 푸드플랜 보고서에 보면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있고,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민간협치에 의한 공공음식위원회에서 공공음식센터가 실질적으로 컨트롤이 되고 있고, 이 푸드통합지원센터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영역의 그 먹거리 영역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소위 얘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먹거리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한 것들이 오늘 얘기하는 공공급식에 있는 통합적인 물류체계, 통합적인 유통센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했을 때 이 부분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간다라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해당되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뭐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교에 맞게끔 물류체계가 만들어지고 영양선생님에 의해서 선택될 수 있는 품위 기준과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수수료체계도 다 다르죠. 근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특히 유치원도 다르겠죠. 어린이집은 여기 이제 푸드플랜에서는 현물체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의 현물체계, 지역아동센터의 현물체계가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 현물은 실제로 그 현금이 가지 않고 지자체를 통해서 간다는 건데, 실제로 예산 구조를 보면 올 것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국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예산은 실제로 현금을 중심으로 해서 편집되는 예산 체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현물 공급 체계를 위해서는 예산 구조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가 지자체에서 실제로 고민해야 될 역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조례적인 체계를 바꿔야 되고 예산 편성 지침을 만들어서 이게 지침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실제로 아동복지시설은 실제로 복지적 영역에 강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복지적 영역에 강했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못하니까 추후에 별도로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먹거리는 어떤가? 충남 사례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뭐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국에서 나타난 것처럼 양극화, 농가가 양극화되고 있다. 실제 소위 상위 20%와 하위 20%가 계속 멀어지고 있고, 이 부분들은 뭐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단작화되고 있다. 그래서 몇 개 품목이 80.2%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주도도 자료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6개 품목,
노지, 뭐 양배추, 뭐 양파, 마늘, 당근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6개 품목이 94.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적화되고 있는 것이 제주도도 뭐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친환경 인증 비율 이렇게 또 소농가한테 유리하고 있다는 이거는 뭐 실제로 뭐 전국적으로 다 나타난 현상이니까요. 그리고 뭐 실제로 지역에서 실제로 순환되는 건 몇 프로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충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안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에 있어서의 선어라든가 활어들이 생산되는 비중이 실제로 이렇게 유판을 통해서는 이렇게 높은데 가공은 실제로 이렇게 부산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남해를 통해 왔다 갔다 하는 좀 이렇게 지역 순환의 체계들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뭐 특히나 가공품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 특히나 학교급식에서 대기업이 생산되는 가중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건 뭐냐? 무상급식은 다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내년 정도 되면 21년도에요.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까지 다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지자체까지 다 되는데 무상급식이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가 어떻게 다르냐? 가공품 봅시다. 가공품 여기 나온 것처럼 대기업이 40% 이상 다 점유하고 있어요. 그 무상급식비의 대부분 40% 이상이 대기업으로 통한 부가가치로 다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지역으로 순환시킬 것이냐. 이게 핵심적인 지역에 있는 푸드플랜 담고자 하는 과제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충남에서 모든 학교에서 실제로 먹는 장류는 지역에서 만든 전통식품 인증받은 장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모든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그 대기업 장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해보니 모든 많은 어려운 과제가 있었지만 실제로 정책적 노력, 생산업체들이 함께 노력하고 거기에 공급하는 생산에 있는 원재료 공급하는 생산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서 만드니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뭐 로컬푸드 소비 그렇고 근데 여전히 실제로 먹거리 취약계층은 아직 많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생활 교육도 되게 중요합니다. 먹거리가 실제로 공급되는 생산자 중심의 공급자 중심의 방식이 아니고 수요자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 먹거리를 그냥 내한테 봐서 가는 게 아니고 나한테 맞는 실제로 먹거리가 어떻게 제공돼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먹거리 기본권은 이렇게 교육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식재료를 제공만 해주고 말는 게 아니고 교육, 나의 그 적합한 상담,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상황들을 어떻게 처할 것이냐, 상담과 돌봄과 교육과 이런 먹거리 공급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함께 제공이 돼야지 먹거리 기본권이라는 것들이 보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유통센터는 유통만 하는 기능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폐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충남에서 이제 친환경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산지 조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뭐 오늘 오신 주관하는 데가 먹거리 친환경 농업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많이 지금 들어서 이것도 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뭐냐? 시군 단위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이걸 유통책으로 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한계를 어떻게 넘었을 것이냐? 물론 그러려면 시군과 시군이 연합을 해서 실제로 광역 단위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합사업단도 구성했고 실제로 유통체에 여기에 다품목 생산관리 체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마케팅을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군 사업단, 광역 사업단이 구축돼서 실제로 지역 내에서 순환적인 체계로 좀 더 높이 나가는 거고 대외적으로 수도권이나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서 대외적인 공급을 확대시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런 광역적인 사업단 구축은 충남이 시작을 해서 지금 뭐 경남, 경북, 뭐 제주까지 포함해서요. 이렇게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단들이 실제로 학교급식에서
지역을 그 충남 같은 경우도 지역산 비율이 한 50%에서 60% 그 사이입니다. 나머지 한 45%, 한 40% 가까이는 어디서 와야 되는 겁니다. 타 지역에서 작기상 뭐 제주에서 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강원도에서 오는 거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1년 동안 놓고 보면 그 정도에 해당되는 비율은 반드시 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 그 문제는 시장의 유통에 맡겨가지고 최저가를 입찰해서 오는 구조가 아니고 실제로 산지 간 교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과제가 뭐냐. 똑같은 제주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충남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산지 간 교류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과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충남은 이렇게 이제 시군의 법인들이 쭉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업 법인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2017년부터 19년까지 했는데 19년도에 실제로 매출이 어떻게 하면 213억 정도가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되어 있는 매출 구조입니다. 213억 정도에서 학교급식과 대형마트가 있는데 실제로 충남에 있어서의 학교급식은 이 중에서 한 30% 정도, 한 30% 조금 안 됩니다. 30% 안 되고요. 서울, 경기 좀 되고 있는데 충남이 작년에 이제 광역센터에 대해서 위탁을 받았지만 올해 위탁이 이제 해지됐습니다. 충남도에서 그렇게 한 건데 뭐 제가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오면서 이상하게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아무튼 이 그 광역적인 그 학교급식과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도 온전하게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뭐 공지부터 쭉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청양 홍성 같은 경우가 학교급식, 생협, 직매장이 함께 어울려져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급식만 놓고 보면 이번에 코로나부터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학교급식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중단될지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학교급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생협과 그 다음에 마트 시장이 함께 어울려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한 시군까지 합치면 한 470억 정도 매출이 되고 품목별로 93개 뭐 712명 정도가 출하 체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가 나온 게 푸드통합지원센터입니다. 푸드플랜 수립하고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내에서 생산한 것, 그 유통이 되는 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하고 이제 충남은 시군센터가 다 어느 정도 그 지금 그 설립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광역적으로 통합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고 로컬푸드 직매장도 실제로 54개 정도 돼서 185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 실리코 광역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과정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작년까지 부지까지는 선정을 했습니다. 부여라는 곳에 부여까지 선정했는데 최근에 갈등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뭐냐? 이게 이제 그 예산에 부지까지 선정했는데 이게 예산 마련이 쉽지 않아가지고 이게 추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의 정책 의지가 좀 꺾였습니다. 꺾여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어서 부여와 도하고의 그런 갈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그동안 뭐 성과는 뭐 아까 말씀드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체계를 구축했는데 기본 구상 이렇게 뭐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가장 큰 거는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근데 공공조달 체계하고 이제 관계형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이렇게 사회적 경제 영역의 공동체적 경제 영역과 그 다음에 먹고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생산 체계 구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 토종작물 품종의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역에 있는 유기농업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토종에 있는 작물들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과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자주 인증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 친환경 인증이 외부 투입제에 의해서 결과 중심 인증 체계에 의해서 최근에 논의한 게 과정 중심 인증 체계, 그다음에 자주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낸 인증 체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과제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뭐 소비자 이런 것도 뭐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통합지원센터 구축하고 순환 가공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지역 내에서 가공을 실제 사용 비중을 50% 이상까지 가자라는 것이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취약계층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시키는 거,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때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185억 정도 예산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 기능 안에는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유통센터하고 직거래 물류센터를 별도로 구성을 했고요. 지역가공센터, 그다음에 먹거리 교육센터하고 인증센터, 뭐 로컬푸드 시장까지 통합적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실제 유통기능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역 먹거리에 대한 플랫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능 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몇 가지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친환경 공급식 유통센터는 지금 현재 제주 푸드 플랜을 올해 최종으로 보고해서 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아무튼 이 내용들을 어떻게 실제로 담아낼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 중에 첫 번째일 수 있겠다. 여기서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먹거리 플랫폼 구축을 하자라는 것이고, 거기에 안에서 보면 실제로 여기 나온 것처럼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식물 지원, 뭐 먹거리 공동체 지원, 이렇게 쭉 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주 푸드 그 복합 문화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요. 그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주 푸드 복합 문화센터는 145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통합물류센터는 130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통합적으로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것은 유통만 한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함께 어울려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얘기하는 게 운영체계는 민관이 함께 거버넌스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먹거리가 사회적인 가치가 확대되고 공공성으로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운영체계는 당연히 거버넌스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사항입니다. 이건 누구나 걸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기본으로 맨 처음에 운영 방향할 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고, 운영 주체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립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충남에서 뭐 일부 그 센터에서 뭐 농협이 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데서 위탁받아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갈등이 발생했었고 최근에는 그게 직영형 운영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게 무상급식에 대한 식품비로 가는데 투명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다. 그게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수수료대라는 것들이 온전히 학교라든가 공공급식에 전이되는 것들은 아마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영형이 다 100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파견 오는데 공무원 파견해서 그 인사해서 오면 몇 년입니까? 1년 반, 2년 정도 있다가 갑니다. 그분들이 조금 업무에 대해서 익숙해질만 하면 또 옮기고, 또 실제로 공무원들의 그 업무 특성상 새로운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직영형과 실제로 이렇게 위탁형들이 어떻게 잘 융합이 될 수 있느냐 체계를 반드시 고민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는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아무튼 47%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시켜 가야 한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생산과 유통 체계를 실제로 유통센터에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건 당연히 연합 사업 체계를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아무튼 그 제주는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지금 사업 체계가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학교 급식에는 세 개로 나눠져 있고 법인들이 나눠져 있어서 개별로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 내에서 공급하는 것과 관 내로 나가는 것, 관 내에서 관 내로 들어온 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체계적인 작부 체계를 구축해서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게 어려움을 봉착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면 연합 체계를 구축해서 통합적인 생산 관리를 해야 되고 유통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공동 선별하고 출하 체계를 구축해서 이웃 사업 체계를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남에서도 연합사업단이 구축되고 시군사업단과 연계성이 강화되니까 이런 실제 대외적인 매출액 증강과 그다음 내부적인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똑같이 통합적인 공공급식 유통센터는 이러한 연합사업체계, 사업단을 중심으로 한 시군법인들 법인 체계하고 연계성이 강화돼야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산지가 이제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광역산지 간에 협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브랜드를 만들고 통합 마케팅을 구축해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도 중요합니다. 온라인이 특히나 비대면들이 강화되면서 온라인 시장이 확대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온라인 시장이 확대는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4조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4조 정도가 친환경 정도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실제로 이 광역적인 생산, 통합적인 체계, 광역적인 연합사업 체계 구축이 되고 이걸 통해서 온라인 시장들을 어떻게 확대시켜 갈 것이냐 모색이 되는 거고 온라인도 물류랑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온라인 뭐 거래가 확산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뭐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물류 체계, 유통 체계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통합적인 유통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열 집행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송원규 부소장님과 김오열 집행위원장님의 두 분의 기조 발제를 마쳤습니다. 다음 토론회 준비를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쉬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제주 친환경 공공급식 유통센터의 추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